세계 최고 대학 강의실에서 폭발한 역사적 논쟁. 한국은 군사적 천재 국가다라는 교수의 충격적 주장에 중국 유학생 분노. 어떻게 작은 나라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수천 년간 살아남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곧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강연이 아닙니다. 한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내뱉은 충격적인 선언에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강의실 전체가 전쟁터로 변해버린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강연이 어떻게 대학 전체를 뒤흔들며 논쟁과 격분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에밀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한 달 전 스탠포드 대학교 메모리얼 홀. 거대한 아치형 천장이 울려 퍼지는 기대감 속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전쟁의 지혜, 한국의 생존 전략과 군사적 천재성. 미국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강연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조금 특별한데, 전공은 국제정치학이지만 평소 동아시아 역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류 콘텐츠, 특히 한국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수천 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학교 게시판에서 이 특별 강연 포스터를 발견했고, 이것이야말로 제 궁금증을 해결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앞줄에 앉은 저는 필기구를 꺼내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네. 저는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뒷줄에서는 중국 유학생 왕웨이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중국의 찬란한 군사 역사를 배우며 자랐고 오늘 강연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죠. 한국이 무슨 군사적 천재성이 있다고 왕웨이는 옆 친구에게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밝아지며 존 콜린스 교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똑바른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국제군사역사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청중들 사이에서 경외심 어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존 콜린스 교수의 깊고 힘있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세계 역사 속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한국의 군사 전략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 할 수 있죠. 교수의 시작 발언에 왕웨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팔짱을 꼈어요. 반면 저는 이미 첫 문장부터 필기를 시작했죠. 제 눈에는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바로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중국, 일본, 몽골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수천 년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말에 왕웨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 했습니다. 교수는 그런 반응을 이미 예상한 듯 잠시 시선을 왕웨이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청중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생존의 비밀을 함께 탐구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군사적 천재성이 숨어 있었는지 말이에요. 강연장 전체가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더 많은 공간을 확보했어요. 왕웨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어느새 호기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투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교수의 말에 청중들은 더욱 집중했어요. 한 번 붙으면 끝을 보는 그들의 전략,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효율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칠 한국의 군사적 비밀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교수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왕웨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주먹은 어느새 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존 콜린스 교수는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산성 이미지를 띄우며 한층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연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비결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차별화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산성 방어 전략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가파른 산등성이를 따라 축조된 성벽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완벽한 생존 시스템이죠. 교수의 열정적인 설명에 청중들은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의 장이었습니다.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산성의 여러 특징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과 다른 문명들의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645년 당나라의 20만에서 30만 대군이 고구려의 작은 요새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교수는 이제 역사적 사례로 넘어갔어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당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이 작은 성은 60일이 넘도록 함락되지 않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시나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왕웨이가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의 성벽이 한국보다 더 오래되고 기술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어시설이었고, 교수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답변입니다, 왕군. 하지만 당신은 표면적 유사성만 보고 있어요. 한국 산성의 충격적인 특징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넘기며 4가지 요소를 보여줬죠. 첫째, 한국인들은 험준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안시성은 적군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지리적 이점을 완벽하게 활용한 사례입니다. 둘째, 한국의 산성은 장기전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성 내부에는 우물, 곡물 저장고, 무기, 제작소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외부 지원 없이도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렸어요. 그것은 적극적인 공격의 거점이기도 했죠.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성 밖으로 나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성벽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 접근법이었어요. 넷째, 산성 방어에는 모든 주민이 참여했어요. 교수는 마지막 요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성을 지켰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총력전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안시성 전투의 결과는 어땠나요?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60일이 넘는 포위 공격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어요. 이를 계기로 당나라의 고구려 정복 시도는 크게 좌절되었고 작은 요새 하나가 제국의 야망을 꺾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왕웨이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가 알고 있던 역사와 교수가 설명하는 역사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안시성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교수는 결론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역사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는 흥분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교수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전투 철학이 구현된 총체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찬 표정으로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관점으로 한국을 본 적이 없었어. 친구의 눈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존 콜린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새로운 주제로 전환했어요. 한국의 두 번째 생존 비결은 목숨의 경제성 개념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주변 강대국들보다 인구가 적었어요. 특히 중국과 비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충격적인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군 1명의 희생으로 적군 100명을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인 전투였죠. 이 말에 강의실에 놀라움의 소리가 퍼졌어요. 옆에 있던 톰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런 비율을 달성할 순 없었겠지만 이 목표를 위해 그들은 독특한 전술을 발전시켰어요. 가능한 한 야전을 피했습니다. 대신 산성에서 방어전을 선호했죠. 왕웨이가 다시 손을 들고 반박을 시작했어요. 그건 결국 수세적인 전략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특히 적이 퇴각할 때 끝까지 추격하여 최대한 많은 적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톰슨의 눈이 커졌어요.
퇴각하는 적을 추격한다고요?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매우 위험했어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수는 물리친다는 한국어 단어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어에서 물리친다는 말은 단순히 적을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이는 적의 재침략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왕웨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건 너무 무모한 전략 아닙니까?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한 전략이었지만 한국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적었기에 한 번의 전투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했죠. 적군이 살아 돌아가면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며 감탄했어요. 놀라운 생존 전략이에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전투민족으로 각성한 이유예요. 그들에게 전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죠. 왕웨이는 이제 반박 대신 진지하게 교수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함께 새로운 이해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물리친다는 개념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 그들의 생존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독특한 접근법이 그들이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교수의 설명에 빠져들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존 콜린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청중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렸어요. 스크린에는 살수대첩이라는 제목과 함께 고대 전투 장면이 펼쳐졌어요. 이제 한국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수대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한층 더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612년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설명되었고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겨우 10,000명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강연의 핵심이었죠. 을지문덕은 놀라운 지략을 사용했습니다. 교수는 고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는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유인한 후 갑자기 후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말에 왕웨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후퇴가 어떻게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군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여 맹렬히 추격했고 이것은 모두 을지문덕이 쳐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좁은 계곡과 강으로 이어지는 지형도가 나타났어요. 그는 살수라는 강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좁은 지형을 이용해 수나라의 대규모 병력 운용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수는 잠시 멈춘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30만 수나라군 중 겨우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이는 100대 1 이상의 교환비를 달성한 셈입니다.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완벽한 전략이었죠. 왕웨이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고 중국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과 교수의 설명 사이에 간극을 메우려 애쓰는 듯했어요. 교수는 이어서 살수대첩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추격입니다. 많은 전략가들은 퇴각하는 적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은 달랐어요. 그들은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가능한 많은 적군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왕웨이가 손을 들었지만 교수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설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앞서 말한 목숨의 경제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한 번의 전투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했어요. 적군이 살아서 돌아가면 다시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적군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왕웨이는 드디어 자신의 의문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는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중국 역사책에서는 이 전투가 다르게 묘사됩니다. 왕웨이가 말했고 교수는 이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각에서 기록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료를 살펴보면 살수대첩의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왕웨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의 일부분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왕웨이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어요. 교수님은 살수대첩의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약소국의 생존 지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을지문덕은 수적 열세를 창의적 전략으로 극복했고 이는 한국의 전투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였습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강연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명 대학교에서 한국 역사의 새로운 시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존 콜린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새로운 인물의 초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군사적 천재성은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위험 있는 표정의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고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강연에 몰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전쟁 철학을 완벽하게 체화한 인물입니다.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스크린에는 조선 수군의 전투 장면과 함께 거북선의 모형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이 보여준 전략은 앞서 설명한 한국의 전투 철학의 완벽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왕웨이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반박보다는 이해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이순신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일본 군함을 격침시키는 것이었어요. 교수는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미래의 침략 가능성을 줄이려는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이로움에 찬 눈으로 필기를 계속했어요. 교수의 설명은 이순신 장군에 이어서 한국 무기의 혁신적 측면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독창적인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전통 활인 각궁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각궁은 다른 나라의 활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각궁의 놀라운 특징은 유연성과 강도의 완벽한 균형이었죠. 대나무, 동물뿔과 힘줄, 나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만든 한국의 활은 탄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왕웨이가 손을 들었지만 이제 그의 표정은 도전적이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나요?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숙련된 궁수는 1분에 10발 이상의 화살을 정확하게 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주장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활 문화가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활을 잘 쏘기 위해 필요한 뛰어난 시력, 정교한 근육 조절 능력, 빠른 반사신경이 세대를 거듭하며 자연 선택을 통해 강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있던 제이슨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다면 현대 한국이 양궁 강국인 이유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일까요?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적 요인도 크지만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가설 단계입니다. 자연스럽게 교수는 이제 화약 무기 시대로 화제를 옮겼어요. 한국은 화약 무기가 도입된 시대에도 최고의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말에 왕웨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정말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된 것입니다.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화약의 발명은 중국의 위대한 공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명과 혁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는 천자총통이라는 조선의 화포를 소개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천자총통의 사정거리는 1000m 이상으로 일본 조총의 100에서 200m보다 5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교수는 천자총통의 우수성을 계속 설명했어요. 파괴력도 압도적이었고 한 발로 적선 하나를 격침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도가 높고 재장전 속도도 빨랐어요. 우리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 한국의 화약 무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라는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의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화약 무기 발전사는 일당백 전략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활에서 화약 무기로 전환하면서도 그들은 적은 수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원칙을 고수했죠. 저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계속했습니다. 왕웨이의 얼굴에는 새로운 이해의 빛이 어렸고 교수의 설명이 그의 세계관을 흔들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왕웨이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어요. 강연이 절정으로 향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강의실을 가로질러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장된 해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고 얼굴은 격렬하게 붉어졌어요.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고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이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었을 것인데. 아주 짜증나네요.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강의실은 숨을 죽였고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눈을 마주치셨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입을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 전략과 지혜로 그들의 생존을 이끌어왔습니다. 중국의 도움 없이는 한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왜곡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힘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고 그들의 전략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설명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왕회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교재를 책상에 내팽개치며 결국 자리를 박차고 강의실을 떠나버렸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일부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강연을 마무리하셨어요. 이런 감정적 반응은 역사의 새로운 시각이 얼마나 충격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의 전투 정신이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의 강연이 끝나자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 토론했고 저는 교수에게 조용히 다가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이 강연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 주었는데요. 작은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발전시킨 한국의 전략적 지혜는 현대 사회에도 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